문제 달인 신의 손입니다. 21년도 2회 노동시장론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1번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해소시킨다 틀렸죠. 임금 격차를 증대시킨다, 증폭시킨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노조 부문의 임금이 비노조 부문의 임금보다 높아요. 2번 집단적 소리로서의 기능을 하여 비효율을 제거하고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인데요. 프리만과 메도프라는 학자는 노동조합의 두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요.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고 노동력 공급을 독점해서 시장 질서를 파괴하는 부정적 기능에 이 두 얼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 있었거든요. 2번은 바로 노동조합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얘기예요. 3번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을 반드시 수용한다? 안 그래요. 이 시장 기능에 의해 결정된 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에요. 4번에 노동조합의 임금 수준은 일반적으로 비노조 부문의 임금 수준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다. 높게 책정되어 있죠. 만약에 낮게 책정되어 있다면 노동조합의 존재 이유가 없을 거예요. 62번 1960년대 선진국에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간의 상충 관계를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가 상승률과 그리고 실업률은 상충적 관계에 있다고 해요. 이렇게 물가 상승률 이 실업률이 이렇게 있다고 봤었을 때 그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필립스 곡선이잖아요. 필립스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물가를 이렇게 낮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업이 증가하고 실업률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상충적 관계란 말이죠. 이걸 개선하고자 실시했던 정책은 4번의 소득 정책이에요. 여기 소득 정책이라는 이런 용어에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것이 소득 정책은 결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진시키려고 하는 정책이 결코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히려 반대로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을 억제해서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을 동시에 잡아보고자 했던 정책인데 일시적으로 실시하면 일시적으로 효과 볼 수 있지만 곧 원상태로 복귀하게 되거든요. 오히려 행정적인 이런 관리 비용만 증대시킨다라는 부정적 요소를 확인할 수 있어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정책이에요. 63번 경기 침체로 실업자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어서 구직 활동을 단념함으로써 구직 활동을 단념했다는 이 표현에서 벌써 실망 노동자 효과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단념함으로써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제활동 인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취업자, 실업자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실업자가 감소하는 실업자가 비경제 활동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효과를 나타내고요. 부가 노동자 효과는 실업자 수를 증대시키는 이런 효과가 있네요. 64번 한국 노동시장에서 인력난과 유휴 인력이 공존하는 이유로 가장 적합한 거 우리나라는 참 특이한 점인데요. 이 중소기업은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이에요. 반면에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젊은 취준생들은 해마다 취업이 안 돼서 취업 재수 삼수를 하고 있는 판이에요. 유효 인력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느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안정성 차이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복지 혜택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청년들이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것이에요. 이런 현실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를 한다는 그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이 예전에 우리나라 청년들은 지나치게 대기업만을 고집한다 이렇게 망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뒷구녕으로 지네 자식들은 대기업에 넣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고요. 결국 청년들의 이런 어려움을, 이런 선택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근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래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똑같지는 않아도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버금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여지네요. 일단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에요. 65번. 노사관계의 주체는 노사정이죠. 노동자 및 단체, 사용자 및 단체, 그리고 정부예요. 이게 노사관계 주체예요. 이것만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기술, 그리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이 권력 구조는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각 주체들 간의 세력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주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시주로 외웠었어요. 다시 한번 노사 관계의 주체는 노사정이고,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냐? 기시주, 기술, 그리고 시장 또는 예산상의 제약, 그리고 이 주체들의 세력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이러한 노사관계 이론이 무엇이냐? 던 롭이라는 학자의 시스템 이론이에요. 66번. 내부 노동시장의 특징에 관한 설명. 내부 노동시장은 고전 경제학파를 비판하면서 나섰던 제도학파의 노동시장 이론이에요. 제도학파는 1번 보시죠.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 있는 자의 초빙이 심한 외부 노동시장과 연결된다고 보고 있어요. 2번에 승진이나 직무배치 그리고 임금 등은 외부 노동시장과 연계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자적으로 내부 노동시장에 의해서 결정되고요. 임금은 근로자의 단기적 생산성 아니에요. 장기적 생산성 관련이 있고요. 4번에 내부와 외부 노동시장 간의 임금 격차 없다. 임금 격차 크게 나타나요. 그래서 1번이 맞는 내용이네요. 67번. 개인의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지금 67번 문제는요. 직업상담사 노동시장론에서 가장 어려운 난이도를 갖고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세 가지 측면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으면 문제 푸는데 지장 없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산선, 정확히 말하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갖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거죠. WX 이 선이요. 두 번째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갖는 의미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이 접선의 기울기예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접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기울기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자는 얘기죠. 세 번째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을 결합시켰을 때 나타나는 의미를 살펴보시면 끝나는 거예요. 일단 예산선은요. WX선인데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면 여가를 증대시키는 것이고요. 이 좌측으로 이렇게 가면 노동시간을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은요. 하루 24시간 일하는 거고 여가 쉬는 시간 없는 거고요. 이 점은요. 일하는 시간 없고 놀고 먹는 것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산선의 기울기를 볼게요. WX선을 우리는 예산선 또는 예산 제약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선의 기울기는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1시간을 이렇게 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이렇게 임금을 이 정도로 받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시간 일했을 때 뭐 10,000원 받는다 이런 의미고요. 만약에 2시간을 일했다 이렇게 하면은 2시간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받을 수 있겠죠. 하루 24시간을 일하면 이렇게 받는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예산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이 예산선의
이 기울기는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시간당 임금률 또는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시장 임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예산선 또는 예산선의 기울기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차별 곡선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것인데 그냥 통칭적으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소득이라고 하고요. 여기가 여가라고 했었을 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포기되어지는 소득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가 한 단위를 즐기기 위해서 포기하는 소득의 이런 크기를 얘기한다. 이것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고 이 여가 한 단위를 즐기기 위해서 포기되어지는 소득의 양 이것이 보기 3번에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 이게 지금 얘기하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과의 이런 관계를 보셔야 될 텐데 이런 예산선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무차별 곡선과 예산선이 만나지 않죠? 이렇게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즉 접점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세요. WO와 XO 선을 보세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W1보다 이렇게 작죠. 이랬을 때 IC1하고의 관계를 보시면 IC1하고 이 무차별 곡선하고 접점이 없어요. 그러다가 접점이 나오면 어디서 나오냐? A-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X0라는 이 점은 노동 공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WO가 24시간 일했을 때 나는 24시간 일했을 때 1,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 금액을 받고 일하느니 나는 그냥 놀고 먹겠다.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예산선의 기울기가 W1으로 커지게 되죠. 커지게 됐을 때는 무차별 곡선하고 이 접점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A2-점이네요. A2-점에서 X1만큼의 노동 공급이 이루어지거든요. 즉 X0라는 노동 포기에서 X1만큼의 이런 노동 공급이 발생한다라는 것이고 A2-에서 바로 이 최적 결합이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뭐냐면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작을 때는 노동 공급을 포기하거나 줄이게 되는 것이고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보다 큰 경우에는 노동 공급을 늘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1번 보세요.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이 수평에 가깝다는 얘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아주 작다는 얘기잖아요. 0에 가깝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니고요. 수직에 가까운 경우에 수직이라는 얘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엄청 커진다는 얘기예요. 노동 공급을 포기하는 것이죠.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클 확률이 높으니까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에 개인의 여가 소득 간의 무차별 곡선과 예산 제약선 간의 접점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럼 노동 공급 포기죠. X축 코너 지점에서 접점이 이루어질 경우 X축 코너 지점이라는 건 A-지점이에요. 이렇게 이룰 땐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 3번에 일정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 1시간 추가적으로 더 일하는 것을 보상하는 데 요구되는 소득.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했는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시장 임금률 다시 말해서 예산선의 기울기보다 이렇게 큰 경우 노동 공급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소득에 비해서 여가의 효용이 매우 큰 경우 당연히 일하지 않고 놀겠죠. 그래서 틀린 내용으로는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68번 노사 간의 공동결정이라는 광범위한 합의 관행이 존재하는 국가 독일 이건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69번 최저임금 제도의 기대 효과가 이거 우리 21년도 2차 시험에도 나왔었죠. 최저임금 제도의 긍정적 효과. 손오공은 어디 살까요? 경기산. 이렇게 외웠던 것이에요. 이거 외우고 있으면 2차 시험에서 5점, 6점 그냥 5개 쓰라면 5점 따고 들어가는 거고 6개 쓰라고 하면 6점 따고 들어가는 것이죠. 소라는 거는 바로 이 소득 분배 개선, 노동력의 질적 향상, 공정 경쟁의 확보, 경기 활성화의 기업, 기업의 근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산업평화의 유지, 복은 복지 국가의 실현. 6개까지 아무리 쓰는 거 많이 나와도 6개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6개만 딱 편한 대로 외워두시면 좋은데 1번, 2번, 4번 다 좋은데 3번에 이 최저임금 제도의 부정적 효과는 바로 이 고용이 축소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축소되어지면서 실업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70번 노동 공급의 감소로 발생되는 현상이요. 노동의 이 수요 곡선이고 노동의 공급 곡선인데 이 노동 공급 곡선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렇게 좌상향으로 이 그래프가 이동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원래 임금이 W0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노동 공급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W1으로 상승하게 되죠. 그리고 고용은 그만큼 축소되어질 것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임금 수준의 상승을 초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출제자의 아마추어적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번 보세요. 임금 수준이 하락이라고 했죠. 3번은 상승이에요. 서로 배치되어지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3번이에요. 2번, 4번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출제하는 걸 완벽한 완전한 미스죠. 여하튼 고용 수준의 2번에 고용 수준의 증가 아니죠. 고용 수준의 감소죠. 4번에 일시적인 초과 노동 공급 현상 아니죠. 공급을 줄인 것이니까 초과 노동 수요 현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하셔야죠. 71번 노동조합의 유지 및 확대에 유리한 순서. 클로즈드 샵이 가장 유리하죠. 왜냐하면 조합원만 채용할 수 있으니까. 오픈샵은 반대죠. 조합원, 비조합원 모두 채용할 수 있으니까 노동조합 확대에 가장 불리해요. 그 중간 개념이 유니온샵이에요. 그래서 1번 정답이네요. 72번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관한 설명을 틀린 거.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요 노동관계 법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것인데 노동시장론에서 이렇게 출제가 됐네요. 1번 통상임금에는 쭉 이런 것을 직급수당, 직무수당을 포함한다 맞는 거예요.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은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 맞는 거예요. 3번의 평균임금은 고용기간 중에서 근로자가 지급받고 있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을 말한다. 이거 맞는 내용이죠. 그리고 평균임금은 3번처럼 정의도 하지만 달리 정의도 해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산출하기 이전 3개월 동안 노동자가 받았던 총 금액을 그 일자수로 나눈 거,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도 정의한다. 그렇게 더 많이 정의해요. 노동관계법규에서. 4번에 보시면 평균임금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의 산출 기준 금액이다 있는데 이거 평균임금 갖고 산출하는 거 아니에요. 통상임금 갖고서 산출하는 것이고요. 평균임금은 어떤 것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냐면 퇴직급여요. 그 다음에 휴업수당이요. 그리고 재해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평균임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제 엄청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73번 정보의 유통장애로 발생하는 실업, 마찰적 실업이죠.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이고요. 2차 시험에도 실업에 대해서 쓰는 거 21년도 2회차 시험에도 비수요 부족 실업 3개 쓰시오에서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계절적 실업 이렇게 쓰고 설명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여하튼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요, 신규 또는 전직자가 직업을 찾는 과정에서 직업 정보 부족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이 마찰적 실업이에요. 직업 정보 부족으로.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을 막기 위해서는 뭐 구인구직에 대한 전국적인 전산망을 연결한다, 또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인다, 뭐 직업 알선 기관을 활성화한다, 이런 것이 바로 대책이 되는 것이에요. 경기적 실업은 대표적인 수요 부족 실업이에요. 74번. 1998년, 99년 경제 위기 기간, 우리나라 IMF 겪었잖아요. 이때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요. 우리 노동자들도 많이 실직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들도 실직하는 마당에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 유입했다? 말이 되고 싶지도 않아요. 75번. 임금 상승이 한 개인의 여가와 노동시간에 미치는 효과 중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보시죠. 여기가 임금이고요. 그리고 여기 노동시간이에요. 노동시간. 이게 노동 공급 곡선이 이렇게 형성되어지는데, 임금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노동시간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죠. 이때 바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를 압도하고 있었을 때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 이르게 되면, 아무리 임금이 상승한다 할지라도 노동시간을 이렇게 줄이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후반 굴절 곡선 또는 노동 공급 곡선이 좌상향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바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를 압도할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클 경우 나타나는 건 뭐냐? 여가 시간은 증가하고 오히려 노동 시간을 감소하는 거예요. 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요. 76번. 근로자의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체계 연공급이에요. 임금체계 3개 있죠. 1번의 연공급, 직무급, 그리고 직능급,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 게 임금체계예요. 지금 꿰뚫어 보기에 보면 임금체계의 장단점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출문제 해설 명확하게 살펴보시면 두꺼운 이론서가 굳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굳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절대 필요 없단 말이죠.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되고요. 이 성과급이라는 것은 고정급과 배치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고정급은 말 그대로 그냥 고정적으로 주는 거예요. 뭐 주급, 시급, 1급, 주급, 월급, 그리고 연봉제까지도 고정급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말한다고 했었죠. 성과급이라는 것은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지불하는 체계고요. 그래서 체계가 아니라 형태고, 형태라고 완전히 이렇게 이름을 분리시켜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임금 형태는 성과급과 고정급으로 나눠지고요. 임금 체계는 연공급, 직무급, 직능급으로 구분되어진다. 17번.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떠한 경우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뭐냐면 여기 노동조합이 조직되어지지 않은 이 비노조, 이렇게 비노조 부문의 시장이 있다고 이렇게 볼까요? 이때 노동 수요 이렇게 있고요. 노동 공급 이렇게 있어요. 여기 D, 여기 S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노동조합으로 인해서 노동조합이 결성돼 있는 노조 부문에서 쫓겨난 이 실직자들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비노조 부문으로 몰려들겠죠. 그럼 비노조 부문에 노동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겠죠. 이것을 S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해보면, 이 노동 공급이 노조 부문에서 쫓겨난 실직자들이 이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비노조 부문의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원래 있었던 이 임금 W0보다
이렇게 임금이 떨어지는 노동 공급이 증가하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이 하락한다 이런 것인데 하락하고 있다면 이는 어떤 경우이냐, 이런 효과를 우리는 이전 효과 또는 해고 효과 또는 파급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전 효과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비노조 부문의 임금이 이렇게 하락한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의 임금 격차가 큰데 이런 이전 효과까지 나타나면 노조 부문과 그리고 이 비노조 부문 간의 이런 임금 격차는 더욱더 커진다라는 의미예요. 이거 중요해요. 역시 전 문제 나왔던 것이고요. 그러나 이번에 위협 효과라는 것은 비노조 부문의 이 기업이 자기네 쪽에서도 노동조합이 결성될까봐 쫄아서, 위협 효과니까 쫄아서 미리 월급을 올려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노조와 비노조 부문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이거 역시 기출문제 나왔던 것인데요. 3번도 마찬가지예요. 대기실업이라는 거는, 대기실업인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이 노조가 결성된 이런 시장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비노조 부문에서 이렇게 사직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데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곳으로 옮겨가기 위해서요. 그러면 이 대기실업 효과 역시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효과를 대기실업 효과도 역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개는 이 노조 부문과 비노조 부문의 임금 격차가 줄어드는 경우, 1번의 이전 효과, 해고 효과, 파급 효과는 임금 격차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번에 비노조 부문에서 노동 수요 곡선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움직이는 거는 노동 공급 곡선이 움직이는데 노동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아니고요. 좌측은 노동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이에요. 우측으로 이동한다. 즉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78번 임금이 10,000원에서 12,000원, 이 노동수요 탄력성 구하는 것이죠. 노동수요 탄력성은 임금의 변화율 분의 노동수요량의 변화율이에요. 임금이 원래 10,000원이었는데 12,000원으로 바뀌었으니까 12,000원 마이너스 10,000 곱하기 100 하시면 되고, 그리고 노동 수요량은 120명이었어요. 원래 108명으로 변한 거 108만에서 120 곱하기 100 하면 되죠. 여기서 이 100은 이렇게 지어주시면 되고, 번분수 계산은 요 내항은 내항끼리 곱해서 분모로 가는 것이고, 외항은 외항끼리 곱해서 분자로 가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120 곱하기 이렇게 2000 하시면 되고, 여기는 10,000 곱하기 12 이렇게 하시면, 물론 약분해서 곱하기 올라가면 더 편하겠죠. 이렇게 절대값 10분의 마이너스 5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의미 없죠. 절대값 아니니까. 그래서 0.5 답 이렇게 나올 거예요. 주의하셔야 될 점은 탄력성에는 어떤 단위도 붙이지 않아요. 여기다 0.5 하니까 뭔가 허전하니까 퍼센트 이렇게 붙이시는 분 있는데 큰일 나요. 그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2차 주관식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것이니까 반드시 계산 문제 숙지하셔야 되고, 계산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따로 올려드린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해 보시면 돼요. 절대 이거 수학 아니에요. 산수, 단순 계산이에요. 이거 반드시 해놓으시기 바래요. 79번 K회사는 네 번째 직원을 채용할 때 시간당 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할 것이다 했으니까 8,000원에서 9,000원을 인상할 거다 했으니까 세 번째 직원을 채용하고 있을 때는 시간당 임금은 8,000원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때 한개 수입 생산이 1만원이라면 K기업이 네 번째 직원을 새로 고용할 때는 얻을 수 있는 시간당 이윤은 얼마냐 했는데, 이윤이라는 이런 개념은요, 이윤은요 수입 마이너스 비용이에요. 우리가 수입은 이렇게 10,000원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비용, 즉 한계 생산 비용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노동의 한계 생산 비용은 노동 투입량의 증가분 델타 L분의 총 노동 비용의 증가분
델타 TP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투입량의 델타 L은 3명에서 4명이니까 4 마이너스 3 하시면 되죠. 그리고 총 노동 비용이라는 것은 4명일 때 시간당 임금이 9,000원이니까 4 곱하기 9,000 36,000원이고요. 3명일 때 8,000원이니까 3 곱하기 8,000 24,000 그렇게 해서 한개 생산 비용 12,000원이 나오게 돼요. 한개 수입 생산이 10,000원이었으니까 10,000원 마이너스 12,000원 하면 마이너스 2,000원이 나오는데 즉 2,000원 감소다 이렇게 딱 쓰면 되는 것이죠. 80번. 다음 중 임금 수준의 결정 원칙이 아닌 것, 사회적 균형의 원칙, 생계비 보장의 원칙, 소비 욕구 반영의 원칙, 기업 지불 능력의 원칙 이렇게 있는데 소비 욕구 반영의 원칙이라는 거 없어요. 법령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법령의 원칙. 즉 최저임금이라는 것을 법으로 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법령의 원칙 해당되겠네요. 3번 틀린 내용이에요. 강의들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